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사실 이번 방송의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빨갱이 사냥이라고 노골적으로 갈지 좌파 세력의 발본색원 정도로 우아하게 갈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냥 중도를 걷기로 했습니다. 말살도 원초적인 단어이긴 하지만요. 항의가 좀 있을 듯 하네요. 그러나 세 제목 모두 표현의 차이일 뿐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어쩌면 한반도의 좌파의 씨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 이외에는 현재 진행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자유우파를 소화하는 정의의 정권인지 여부는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 보고자 할 뿐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이념의 기여를 강하게 올리면서 국내 좌우 진영의 정면 충돌이 서서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식 석상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다들 알다시피 사실상 현재 좌파 진영의 일각을 거의 노골적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진영의 일부를 반국가단체쯤으로 보겠다는 발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논쟁에 대해 세간은 다소 놀라면서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듯합니다. 심지어 보수 진영에서조차 철진한 이념 논쟁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이니까요. 또는 총선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도 이념 공세 수위가 너무 높아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오늘 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보수 본색이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한국 정치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차에서 보시는 바대로 한반도에서의 좌파와 우파 간 투쟁이 미중 패권 전쟁과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는지까지 대략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의 방송에서 하겠지만요. 그리고 명확해두고 싶은 것은 미중 패권 전쟁이 결국에는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레이트 리셋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별도의 방송으로 할 이야기라서 현재로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강경 보수화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그 뒤에는 곧바로 강력한 이념 공세와 좌파 진영 말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판 메카시즘, 즉 간단히 말하면 공산주의자 사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이념 공세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음 순서는 좌파 진영에서 줄줄이 겪게 될 수사, 재판, 옥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나 심지어는 이해찬 씨의 위성까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격이면 거의 말살 수준이죠. 물론 윤 정권의 이념 공세가 개인적인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시작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 공세가 총선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을 보아서는 윤 정권이 아예 이념 공세를 총선 전략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예 일리가 없는 전략도 아니긴 하죠. 아무튼 여당의 총선 전략까지 분석하는 것은 본 방송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고 일단은 도대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강경 보수 드라이브를 거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사상적으로 보수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승리 이전에 자신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적이 없는 듯하네요. 오히려 윤통의 젊은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반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자는 김건희 여사가 보수주의자로서 상당한 정치적, 사상적 영향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도 카더라 통신이 많아서 그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사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시부터 미국 정부 측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고 심지어는 간접적인 지원까지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4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방한하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만났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 당시에 어쩌면 윤석열 씨가 진짜로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계기입니다. 미국의 낙점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황에 따른 추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색하시면 동아일보나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FBI 국장의 대검찰청 방문은 1999년 11월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극히 이례적인 이벤트였죠. 물론 언론에서는 단신 처리였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는 조국 수사가 한창이어서 윤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거리였을 텐데도 묘하게도 FBI 국장의 윤 검찰총장 방문은 정말 용케도 단신 처리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하고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더더욱 이례적인 것은 방문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미국 FBI 국장이 굳이 문재인 대통령을 피해서 한국에까지 와서 한국의 검찰총장을 만난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한국 대검과 FBI의 공식적인 협력 사안은 최신 수사 기법과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이었습니다. 두루뭉술하죠. 다만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가상화폐 피싱 사기 사건을 성공적인 공조 사례로 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범죄 소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를 복구한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FBI와 공조해 9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리플을 가로챈 혐의로 거래소 운영자를 구속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수사라면 지금은 한동훈 장관이 미국까지 들락거리며 하고 있죠. 윤 정권 출범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22년 7월 15일 FBI의 레이 국장을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납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재미삼아서 간단히 하자면 2022년 6월 29일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을 갔던 한동훈 장관의 동선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조선일보가 법무부의 공개 자료를 인용하여 밝힌 바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이 방문한 곳은 FBI와 미국 연방법무부 이외에도 월드뱅크, UN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광역 행보인 듯 합니다. 일단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예정이니 대략 이만 정리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점입가경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FBI 국장을 만나자마자 갑작스레 북한 측 인사가 윤석열 총장을 FBI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종북 매체 민족통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FBI의 지령을 받아 문재인 정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비밀작전을 수행한다는 비난입니다. 문통이 윤 총장을 임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총장과 문통이 대립각을 세우게 되고 조국 수사를 감행하는 것이 FBI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 아내와 장모에 대한 재산상의 의혹을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사례는 이것 이외에도 꽤 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0일 한국의 친북 성향 인터넷 매체 자주시보에 만평을 게재했는데 관련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초동 윤서방파를 꾸리고 오만할 대로 오만해진 윤석열과 검찰 집단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범죄자, 무소불위의 독재 검찰임을 세 장의 만화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윤 총장을 히틀러에 비유한 만평을 가져와 감히 누가 날 건드려 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형상은 여권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강도 높은 수사로 검찰개혁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켜 검찰공화국을 고소해보려는 윤석열의 속심을 해학적으로 밝아놓았다. 흔히 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특정 인사를 북한 측이 비난하면 해당 인사는 북증서를 발급받았다고 표현한 듯 합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특정 인사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해당 인사가 대한민국과 서방 국가들의 국익에 기여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인 것이죠. 즉 해당 인사는 북한이 공인한 우파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윤통과 김건희 여사는 우파 인사가 맞네요. 왜냐하면 한국의 검찰총장을 북한 측 인사나 매체가 직접 거론하여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정권 수립 이후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2022년 8월 한국의 은행권 전반으로 번진 8조 원대의 수상한 외환송금과 관련해서 FBI가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6월 미국 출장 이후의 일입니다. 화면에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한 상황이고 FBI는 북한의 자금 세탁이 한국 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과 한국 간에 연결된 가상화폐 네트워크에 대한 의혹은 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제 그리피스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으로 북한으로 암호화폐 노드를 연결하는데 서울시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서울시장이라 하면 박원순 시장이겠죠. 사실 암호화폐 마약이 북한의 주 수입원이라는 정황은 주지의 사실이죠. 북한이 무슨 돈으로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쏘아대겠습니까? 이 기사는 북한이 암호화폐 돈 세탁을 하기 위해 남한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마약 역시도 상당량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이태원 압사 사고 이전부터 현 정부는 마약 수사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태원 압사 사고 직전의 동아일보 기사죠. 그리고 그 마약 수사에 제동이 걸려버린 계기가 바로 이태원 압사 사고입니다. 그냥 지나갈 만도 한데 좌파 언론과 민주당 국회의원은 굳이 과도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압사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콕 집어서 비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마약 연계성은 뻔뻔하고 비정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태원 희생자 유족에게 마약 검사 부검을 권유했고 유족들은 검찰이 감히 마약 때문에 이태원 피해자들이 쓰러졌다고 물었다고 우리의 두 번 죽이냐고 분노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정황에 따른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초들에게 정황 이상의 명확한 근거가 제공될 리 만무합니다. 정황에 따른 추측은 우리 민초들이 언론이나 권력의 조작에 속지 않고 진짜 상황을 그나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거를 내지 않는다고 카더라 통신이라고 비난한다면 민초들은 그저 권력과 언론의 조작에 끌려다니라는 요구나 다름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의 마약과 가상화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윤석열 정권은 현재 중국과도 서서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양안 전쟁에 대해 한미일 3국이 함께 개입할 것이라고 사실상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진영의 일부는 분명히 중국과 강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조국의 사모펀드가 설립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자된 것은 그저 조국이 유명 정치인이라서 중국의 민간 자본이 조국의 유명세만 믿고 투자한 것일까요? 과거 국내 주류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2020년 4월 15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당규와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단교는 중국 공산당의 산하연구소입니다. 지금 관련 언론 기사는 모두 내려가서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혹자는 국내 친중 세력, 보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국내 중국 간첩 세력의 압력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 지금 모든 국가들이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외 뉴스를 보시면 미국에서, 호주에서 중국 간첩이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호주까지 퍼져 있는 중국 간첩이 한국에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한국은 과거 냉전 시대부터 첩보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CIA 요원은 물론 모사드 요원까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중국 공작원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옛날 냉전 시대처럼 야밤에 모르스보를 두드리는 것만이 간첩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집단 곳곳에 압력하여 국내에 친중 여론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자들도 간첩입니다. 중국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동훈 장관을 등장시키겠습니다. 2023년 3월 한동훈 장관은 이번에는 유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당시 유럽 출장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을 방문하여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논의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남다른 패션 센스로 유명한 한동훈 장관이 출국 시 공항에서 들고 가던 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사이죠. 양안 전쟁을 암시한 책입니다. 언제나 언론의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는 것을 모를 리 없는 한동훈 장관이 보란듯이 양안 전쟁을 암시한 책을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표지가 카메라에 가장 잘 찍히도록 말이죠. 한동훈 장관은 바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미중 패권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은 그 메시지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한 듯합니다. 한겨레의 논설은 마치 북한 위협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도모한다고 생각하지만 한미일 협력은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게다가 한동훈 장관이 추진한다는 이민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말씀드리는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계획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잼버리 파행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서 저는 윤석열 씨가 FBI 국장을 만나는 이벤트로 윤석열 씨가 미국의 낙점을 받았다고 추정했습니다. 잼버리 파행건도 순수하게 추정일 뿐입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보수화될 것이고 좌파들을 상당히 억압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도로 좌파 진영을 억압할 것인지는 명확히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잼버리 파행건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좌파 진영과 끝장을 보려 한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후한 말로는 좌파 세력을 발본색원할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방송의 제목을 친중 좌파 세력 말살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 좌파의 역사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잼버리 이벤트는 중앙정부가 돕고자 했으면 도울 수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돕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느껴지더군요. 중앙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잼버리 상황에 대해서 보수 언론조차도 유난스럽게 그 파행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더군요. 이슈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혹자가 말하듯이 잼버리가 파행되면 중앙정부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었는데 돕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전라북도의 지방정부가 져야 합니다. 게다가 어차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치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원래는 강원도가 주최하기로 했던 이벤트를 굳이 전라북도가 가져왔다고 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전라도의 토착 좌파 세력을 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잼버리 파행을 수수방관했다고 추측합니다. 육참골단이죠. 잼버리 파행으로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희생양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더 큰 것을 좌파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바로 전라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겪는 잼버리 후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9분의 1이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미 감사원이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잼버리 사태로 인해 2024년 1월에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는 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2024년부터 제주, 강원 이후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고 중앙정부의 통제는 더욱 약화되겠죠.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중국 이민이 대량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새만금 잼버리 지원 자금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잼버리 자금 사용처가 모호하다면 일부는 전라도의 토착 세력 일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좌파 진영의 풀뿌리 조직까지도 이번에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면서도 회계사 자격증도 있으니 금감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문제는 없겠죠.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명을 두고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금감원장에 임명되냐는 비판이죠. 그때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윤통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검찰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해 영장이 필요하겠지만 금감원은 영장이 불필요합니다. 이제 관건은 총선입니다.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그 이후에는 좌파 진영에는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메카시즘 못지않은 공산주의자 사냥이 시작될 듯합니다. 지금은 총선 전략의 걸림돌이 될 듯하여 윤석열 정권은 최대한 조용하게 물밑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죠. 혹자는 왜 빨리 이재명 대표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하죠. 심지어 송영길 전 대표는 제발 빨리 수사라고 검찰에 자진 출두까지 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총선 전에 빠르게 송사를 매듭지어야 좌파 진영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 윤통은 더더욱이나 수사를 빨리 진행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최대한 총선 전까지 수사를 지연시켜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내 공천투쟁을 일으키길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총선 즈음에 갑자기 민주당 수사 광풍이 몰아닥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우파 진영에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이겠죠. 여기서 이낙연 전 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윤통이 국내 좌파 진영을 뿌리까지 제거한다고 치면 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이 바로 미국에서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통은 이른바 불온한 좌파 공산 세력과 건전한 야당을 갈라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온한 좌파 공산 세력이 제거되면 소위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 대표의 빈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이낙연 대표는 대표적인 제1인사죠. 좋은 말로 제1인사이고 쉽게 말하면 친일 인사입니다. 일본 정계에 네트워크가 많죠. 게다가 미국에도 나름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야당이 되면 윤통의 대미대일 정책은 순풍에 돛단 듯이 매우 원활해집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낙연 대표 체제의 등장으로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체제가 보다 강화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과장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 전체 군사력이 아니라 그저 미국 제7함대만을 고려해도 한미일 삼각군사협력 체제는 우주 최강 군사력이 됩니다. 그러니 중국은 이 세 나라의 협력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윤석열과 이낙연 그리고 문재인 이 세 사람은 암암리에 상호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소위 불온한 친중 좌파 세력을 제거하여 한국을 미중 패권 전쟁에서 보다 완벽한 미국의 천병으로 완성시킬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많은 우파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여지없는 좌파 진영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추미애의 충돌 상황에서 문통이 추미애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추미애 씨 본인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문통은 왜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게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과 포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거의 증오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결국 문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대만에서는 총성이 울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중국과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대만보다 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반도에서의 미중 패권 전쟁은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은 한반도에 압력하는 친중 세력에 대한 대공세를 하게 될 듯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데 그 최전선이 적국에 의해 교란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본격적인 시작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의 눈앞에서 친중 세력 척결 과정이 구체적으로 보이는 시점은 총선 전후가 되겠죠. 따라서 이번 총선은 좌파들에게는 과거의 선거와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좌파의 생존과 괴멸 여부를 좌우하는 죽고 사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미중 패권 전쟁은 그레이트 리셋을 야기하는 핵심 엔진 중의 하나입니다. 그 최전방에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한반도는 미중 패권 전쟁과 그레이트 리셋에 있어 태풍의 눈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내 사안들과 머나먼 해외의 사안들은 사실 전혀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그리고 새만금의 잼버리 파행은 하나의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도 있네요. 여기에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지정도 물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